네, 반갑습니다. 핵발전을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는 100가지, 대략 해도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후쿠시마 사고 직전에 나왔어요. 후쿠시마 사고 날씨를 모르고, 그러나 앞으로 기후 변화를 빌미로 이제 원자력 마케팅이 다시 이제 귀찮게 할 거다라는 예상 속에서 연구자랑 활동가들이 썼던 책이죠. 좋은 책이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얄궂게도 이 책은 잊혀졌어요. 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는 기후운동 하던 사람들도 이제 반원전 탈핵운동으로 엄청나게 몰려갔습니다. 몰려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당장 중요한 운동이 이제 탈원전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한 이제 10여 년이 흐른 셈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늘은 이제 핵발전 반대의 날, 이게 기후바람의 한 날 그 일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상홍 동지를 비롯해서 탈핵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탈핵은, 심지어 저 이제 정치권도 저런데 이제 이 환경 운동을 이제 국한할 수 없죠. 에너지 운동 또 인권 운동에서 이제 탈핵이 좀 밀려나는 게 아닌가라는 조바심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의 문제고 같이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탈핵신문에서 그 글을 1년 동안 연재를 하고 그것을 이제 모아서 작년에 낸 팜플렛이 기후위기의 탈핵입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지만 또 변화된 상황이나 내용도 좀 담은 게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뭐 너무 뻔한 얘기는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중심으로 보면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CO2가 제일 65%니까 많기도 하고, 머무른 기간도 대기 중에 길고 비중이 제일 크죠. 화석연료 연소가 아닌 CO2 배출, 이거는 산림 벌채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것이고, 메탄이 16%, 소의 위장이나 분유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화학비료, 그 다음에 불소개가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한국으로 치면 부문으로 하면은 전력하고 열이 한 3분의 1, 일단 산업에서 제조가 3분의 1, 수송, 가솔린, 디젤 연료가 13%, 건물이 8%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력하고 열이 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산업 제조에서 썼던 동력이라든지 가열하는 원료라든지 수송 자동차 연료, 건물을 냉난방하던 천연가스나 석유 보일러,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결국 전기로 대부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전기도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질 거다라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 정책에도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뭐 1.6에서 2배 정도 늘어날 전기 수요를 어떻게 화석이나 핵이 아닌 것으로 충당을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잠깐 볼게요. 저는 IPCC의 그 1.5도 시나리오를 그 상황의 심각성과 어려움을 보고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료지만, 대안은 저는 절반만 사실은 믿어요. 특히 거기서 핵발전이나 BCCS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기후과학자들의 한계이자 지금의 유엔 체제와 에너지 기술과 과학의 한계를 반영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핵발전이 상당 부분 들어있죠.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 믿는 게 플랜 드로우다운이에요. 이건 환경 경제학자들, 폴 호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캐서린 윌킨슨이라고 그 이 에코 페미니스트들도 상당히 참여한 그런 작업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개발되어 있거나 쓸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 솔루션들 80개를 검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위부터 25위를 보면은 재생에너지는 5개 정도밖에 없어요. 먹거리 토지 이용이 훨씬 많습니다. 어쨌거나 자세한 설명을 이거 나중에 질문 나오면 드리는 걸로 하고, 문제는 핵발전이 2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는 핵발전이 22로 실제로 쓸모가 있는 솔루션이다 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기후 변화라는 게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이게 뭐 6번째 대멸종을 운운할 정도로 정말 확실하게 다가오고 이미 다가온 재난이고 한번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속성이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우리가 잘 전달을 못하는가를 우리가 가슴앓이만 할 게 아니라 좌절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넓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확실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얼만큼 캐서 태우면은 CO2 농도가 몇 ppm이 되는지는 저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CO2 농도가 산업혁명이 시작할 때 260 ppm이었다가 지금 410 ppm을 넘어갔죠. 근데 이게 450, 460 ppm이 됐을 때 언제 몇 도가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기후 과학자들의 모델링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대체로 보수적이죠. 특히 뭐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든지, 이 아마존 같은 대규모 산림이 이 화재 때문에 흡수원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빙하가 이제 쪼개지면서 깨진다든지, 시베리아 영구 동토체 메탄 배출, 이런 것들은 기후 과학자들의 모델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죠. 이 기후 과학자 자체가 보수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몇 퍼센트의 확률로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로 상승할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문제지만 어떤 현실이에요. 이 평균 온도가 우리는 1.5도를 티핑 포인트라고, 사실은 파리 협정 전까지는 2도였어요. 대체로 과학자들 얘기하는 게 1.5도.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낮게 잡는 학자들이나 운동 단체들도 있죠. 350 ppm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하튼 1.5도, 2도, 2.1도가 상승할 때 그 물리적으로 해수면은 몇 센치 상승할까? 바람 얼마큼 반할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어요. 지역마다 조건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사람들을 얼만큼 빈곤하게 하거나 난민이나 전쟁, 갈등을 유발할 것인가도 너무한 조건이 있겠죠. 인과관계도 확실하고 경향도 확실하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미치고 팔짝도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시간적으로 최소한 10년, 20년, 30년도 예상들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기후변화 정책도 불확실합니다. 감축의 대표적인 게 태양광 풍력 설치겠죠. 몇 기가와트의 태양광 풍력을 설치하면은 CO2 농도가 몇 ppm으로 낮아지냐.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리드 기술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게다가 효과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온실가스가 줄어들 정도는 20년, 30년 뒤에 천천히 나타나거나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어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적응 정책도 마찬가지죠. 얼만큼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기금을 마련하면 얼만큼 이게 줄어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대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공직선거 출마, 특히 유력 후보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가? 자기 임기 4년, 5년 안에 효과가 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던 토건 예산이나 국방비를 확 줄여갖고선 기후 예산을 돌리자? 아유, 그 동료 정치인들도 너 바보야 그런다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누구랑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이게 딱 리모컨을 사로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고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렇쿵 저렇쿵 이거 뭐야? 기사거리로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걸음을 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거는 단지 과학적 이론과 데이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착의 문제이기도 하고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제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책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에피소드가 나오지만은 기후 변화가 북한 정권이 일부러 일으킨 소행이다라고 알려졌으면 미국 정부와 유엔이 나서서 이미 해결했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좀 공범이나 묵인 방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196개국이 다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는 이게 핑계대기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총
에너지, 전기에 국한해서 보면은 쉽게 이렇게 외우면 돼요. 100개의 큰 발전소가 100기가와트를 대충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석탄화력도 처음에 지은 거는 뭐 0.2부터 0, 그러니까 400메가, 500메가짜리 지금 한 1기가 정도급 되는 설비 용량이죠. 핵발전소는 고리 1호기가 0.68기가였고 지금 한국형 표준형 원자로는 1.4기가, 그러니까 평균 1기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지금 25기가 있는 거고 석탄화력이 60기 정도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나머지가 한 20기가 정도가 이제 LNG 등등. 그래서 100기가, 실은 125기가와트까지 사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준비가 돼서 가동이 되면은 한 120기가와트 정도를 순간적으로 늘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석탄이든 핵이든 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죠. 저기. 우리나라 전력 믹스라고 하죠. 어디서 얼마큼 발전을 하느냐. 점점점 전체 설비 용량이 늘어났고요. 125기가까지 갔고 핵발전 같으면은 설비 용량은 19%인데 발전 비중은 30%. 그 다음에 LNG 같으면은 31%인데 발전은 16%. 왜 그럴까요? 핵발전은 한번 가동을 시작하면은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출력 조절도 어렵고 이 껐다 키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20% 설비인데 실제로 30% 발전을 담당하고 있고 LNG는 꺼두거나 쉬는 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도 핵발전은 2030년까지 설비는 요만큼 비중이 줄어들지만은 발전 비중이 여하튼 24%까지 유지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었고 원자력도 약간씩은 줄어들고 있었던 게 이제까지의 믹스 변화고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탄소 중립 또는 여하튼 1.5도를 지키려면 이렇게 되느냐? 19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변화인데 이게 1.5도 경로, 2도 경로, 파리에서 각국이 약속한 경로, 지금대로 하는 경로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5에서 10% 정도 줄었는데 이 정도로 계속 줄어야지 사실은 1.5도 경로로 가는 건데 이미 반등을 하고 있어요. 각국이 다들.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얼만큼 이게 줄어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수송하고 산업은 줄어들었어요. 배출이. 근데 전력, 빌딩, 토지 이용은 별로 안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작년에 그 탄소 중립위원회를 통과했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게 초안이고 그 다음에 최종안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만큼 전체 이 감축이 줄어드는데 이만큼이 남아요. 그걸 이제 음의 흡수원 이른바 그러니까는 그 탄소 포집 저장이라든지 산림 흡수원 이런 걸로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 배출제를 만든다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는 이 마이너스 배출원이 언제 개발되고 실용화 될지 알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동일한 걸로 가정을 했어요. 30년 뒤에도 에너지를 그만큼 쓰겠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는. 그리고 이제 더욱 본론으로 이제 핵발전 얘기가 나오죠. 핵발전이 그러면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느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느냐? 양괄식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이 결부된다. 실제로 어려움이 많거나 불확실하거나 오히려 불리하다는 게 두 갈입니다. 이제 미괄도 할 거예요. 이게 핵 사이클이라고 하죠. 핵 연료의 전체 주기를 볼 때 온실가스 배출이 없지는 않습니다. 발전 과정에서는 화석 연료를 안 쓰니까는 배출이 결정적으로 적긴 하지만 우라늄을 채굴 정련하고 농축하고 경주의 이 월성 중수로는 농축을 안 하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도 4~5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 다음에 핵발전소 지을 때 뭘로 줘요? 다 시멘트 쓰고 화석 에너지 쓰고 이러죠. 폐기물 냉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을
처분장 짓거나 실제로 처분을 하거나 심지어 재처리를 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핵이 아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배출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통계에서 핵 에너지의 건설 단가와 핵 에너지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의 건설 단가가 2005-6년을 기준으로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핵 에너지가 건설비조차 사실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핵 발전은 처음 상업용으로 시작했던 한 6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경수로든 중수로든 우라늄을 이제 열열봉 넣어갖고선 임계 상태로 이제 계속 분열을 시켜가지고선 엄청난 에너지, 열이 나오는 거를 이제 물을 끓여서 증기 터빈으로 넣어서 그걸로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더 드는 이유는 예기치 사고 이런 것들이 나니까는 경납용기도 더 두꺼워야 되고 방벽도 높아야 되고 모니터 시스템도 많아야 되고 비상 디젤 발전기도 2개 있던 게 4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공기도 더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비싸지는데 반면에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비쌌지만 정말 빛의 속도로 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의 전주기 배출량을 보면 이렇게 그 건설, 가동, 그 다음에 후처리, 그 다음에 우라늄을 다루는 전처리 단계 이런 대들이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를 따져도 이 정도입니다. 석탄은 이만큼이고 이만큼이죠. 이만큼 석탄은 사실 줄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당연히 적죠. 근데 해상풍력, 육상풍력과 비슷한 정도. 이건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넣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두 가지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핵발전은 온실가스를 발생 안 하지는 않는다. 한다. 그러나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 건 사실이다.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하나는 알고 두세는 모르는 거죠. 문제의 IPCC 특별 보고서 시나리오가 4가지가 나왔는데 이 노란 거는 음의 흡선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거고 그나마 괜찮은 게 P1의 시나리오인데 여기에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핵발전을 59%, 2050년까지는 150% 늘려야 된다는 이 수치가 들어간 시나리오죠. 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인천 송도에서 2017년 10월에 발표가 되니까는 막 핵산업계에서는 쾌재를 불렀죠. 와, 유엔 산하 기후과학자들의 조직인 IPCC가 핵발전이 3배나 늘어나야 된다고 그랬다는데 와, 신난다. 그래서 기자들이 IPCC 의장한테 물어봤어요. 기자회견 때. 이렇게 핵발전 한 60%한 150%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했더니 그 짐스키라는 의장이 꼭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에너지원은 선택할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비겁하죠. 근데 비겁할 수도 있지만 IPCC라는 조직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유엔이 수주를 준 거예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달라. 그럼 그거에서 가능한 요소를 투입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는 정책가를 위한 요약본의 이 시나리오가 나와요. 근데 이 본보고서는 되게 두껍거든요. 제가 본보고서를 들여다봤더니 여기 한글본도 있는데 기후위기와 탈핵에는 한글도 돼 있습니다. 사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배터리 저장, 그 다음에 CCS, 그 다음에 핵발전 이렇게 해서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적, 지질학적으로 얼만큼 현실성이 높으냐를 따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IPCC의 그 같은 보고서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색깔이 진할수록 유리하고 흐릴수록 이제 현실성이 적은 거예요. 풍력하고 태양광 다 높잖아요. 핵발전 제일 불리해요. 지질학적인 거 말고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것도 지진이나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그렇게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 한국처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나라 아니면 사회적인 반발 등으로 핵발전은 수용성이나 확산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 보면서 비겁해요. 앞에 그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플랜 드로우다운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는 핵발전이 22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플랜 드로우다운에도 본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핵발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삼는 것은 따옴표 후회 막급한 해법이라고 나와요. 왜 후회 막급한 해법이냐? 우리가 오늘은 굳이 얘기를 안 할 방사능의 위험성이나 사고 시 그 대처의 원초적 불가능성이나 핵폐기물 처분의 불가능,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비민주성 등등등 다 일단 제껴둔다 하더라도 핵발전은 너무 느리고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 비싸다는 얘기부터 할게요. 아까 그 건설 단가를 얘기를 했지만은 재생에너지 뭐 그 균등화 뭐 발전 뭐 원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런 걸 따졌을 때 급격히 태양광 풍력 지열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핵발전 늘어나고 있어서 그거 자체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수단 이런 건 10년, 20년, 30년 뒤에 점점 효과를 발휘할 걸 선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이거나 같은 돈으로 효과적인 투자를 할 때 핵발전은 제일 심미성 저기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배출에 허용되는 탄소 온실가스 양을 탄소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뭐 보고에 따르면 한 8년 정도라고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핵발전 프로젝트는 한 번 하는데 최소한 보통 12년, 10년 작지만 실제로는 15년 이상 걸립니다. 한국은 그래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신고리 3, 4도 되게 늘어지고 있죠. 준공이 늘어지고 있고 그런데 저 영국이나 터키나 미국 아틀란타나 핀란드 마찬가지로 짓고 있는 거 하세월이에요. 계속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기 연장되고 돈은 더 들고 하니까는 근데 최소 잘해야 12년이 걸린다. 탄소 회생까지 8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10년 안에 최소 의미 있는 그 발전원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핵발전은 아무리 지금 착공 시작해도 10년, 12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착공을 시작하고 있느냐?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저는 반문을 해요. 그래도 핵발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 참 모르시는군요. 전 세계 핵발전소 몇 기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이상홍 쌤은 아시겠죠. 몇 기죠? 450기가. 이 정도죠. 근데 약간 뭐 가동이 안 되거나 사실상 휴면에 들어가서 대충 440기 정도로 보면 되는데 1년에 몇 기 새로 착공이 되죠? 두세 기도 안 되죠. 네. 인도하고 중국 이 정도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국에 짓고 자기 기술이나 예산으로 짓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석탄 화력을 핵발전으로 대체한다. 절반 정도로 대체하려면은 1주에서 2주 사이에 한 기씩 계속 준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에 두세 기도 착공이 안 되는데 준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산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신울지 3, 4를 다시 할래 말래인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것도 되게 부끄럽고 화가 나는 일이긴 한데 신울지 3, 4를 해갖고서 10년, 12년, 15년 동안 지어봐요. 그다음 뭐 할 건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플랜 드로우다운이 아까 2017년에 22의 해법이지만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실제로는 후회 막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2017년 자료였고 2020년인가요? 그때 플랜 드로우다운 리뷰라고 업데이트판이 나왔어요. 그 시장 상황, 기술 상황 같은 게 바뀌었을 테니까. 그래서 봤더니 대체로 1.5도나 2도 목표로 갈 때 에너지원 전환이 얼만큼 뭐가 기여할 수 있느냐. 육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분산형 태양광, 집중형 태양광, 해상풍력, 핵발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핵발전 순위도 그때 2017년에 20이었는데 이 드로다운 리뷰에서는 51위, 60위로 떨어졌죠. 그 간격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발전이 건설되는 추세죠. 1950년, 80년대 피크였다가
북미에서도 더 이상 새로 안 짓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에서 늘어나고 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온실가스를 줄일 정도로 핵발전이 대체된 건설이 되려면 이게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나라가 잘했냐? 중국이 되게 늘었죠, 계속. 한국, 일본, 독일, 덴마크. 오히려 핵발전을 안 하거나 줄여가고 있는 나라들이 온실가스도 줄었다. 핵발전을 계속 짓고 있거나 가동 중인 나라들이 더 늘어났다. 이거는 뭐 빼박 증거죠, 사실은. 자, 이제 세부 쟁점. 스몰 모듈러 리액터 현실성이 있느냐? 소형 모듈형 리액터. 한국형 원자로 스마트 원전 이거 그 설계까지 했다가 열심히 R&D 하다가 그만뒀어요. 문재인 정부가 탄압해서 그만뒀나요? 아닙니다. 이게 별로 이게 팔릴 것 같은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형 스마트만 억울해하면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몇십 가지 모델이 개발되고 초기 투자가 일어났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성공하고 현장 배출된 게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그러니까 SMR은 대체로 사실은 80메가 이하, 원래는 지금이 한국형 원전이 1.4기가, 1기가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가 스몰인데 너무 스몰하다 보니까는 이 경제성이 없어서 200메가 정도도 스몰 모듈러로 좀 쳐줍니다. 이게 대충 그 정도 되는데 뭐냐 하면은 북극의 유정을 개발하러 가는 쇄빙 탐사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게 핵발전소 원리 자체가 처음에 핵폭탄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최초로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했다가 핵추진 잠수함에 그러니까는 이 노심 설계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최초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든 게 지금의 핵발전소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그 핵잠수함처럼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SMR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트레일러에도 쫙 실어갖고서 여기저기 다녀고 사막이든 섬이든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설치를 해가지고선 두 가지가 SMR은 중요해요. 여러 개를 공장에서 제품 찍듯이 같은 설계로 쫙쫙쫙 만들어서 단가를 줄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규모로 해갖고 출력을 자유롭게 조절한다. 한번 껐다 켜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는 되지만 이거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그 SMR을 조감도인데 실제로 언제 될지 모르고 상업적으로 얼만큼 경제성 있는 정도로 대규모 주문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대규모 주문이 있어 봐야지 이제 뭘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탄소 감축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아니 지금 뭐 해외에서 뭐 프랑스랑 영국이랑 미국의 SMR을 그 탄소 중립에 뭐 그린 뉴딜을 뭘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들은 반정부 정부 비하 발언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따로 놀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면 온실가스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기여를 해서 결과적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된다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그린 뉴딜이나 유럽의 그린 딜은 2050년 넷제로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해서 어떤 발전을 얼마큼 하고 얼마큼 그런 식으로 정해져요. 근데 거기에는 SMR이 없습니다. SMR은 연구 개발의 대상인 거지 탄소 중립으로 투입되는 수단이 아닌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핵융합 마찬가지죠. 이 미국의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앤드류 양? 웨인 양?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이라는 후보 있었죠. 여기에는 그 넷제로 2050 시나리오에 핵융합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가 있고 그 토륨 원자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되느냐? 제일 그 유명한
농반, 진반이 핵융합은 앞으로 10년 뒤면 1970년대에도 앞으로 10년 뒤면 80년대도 앞으로 10년 뒤면 실용화 될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10년 뒤면 실용화 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형이 과학동화인가? 그런 거 예전에 덕후들이 있었어요. 과학동화를 사온 것 중에서 그 프랑스의 그 슈페르 피닉스 이 핵융합 실험로에 대한 정말 10년 뒤면 실용화 될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80년대에 나왔던 잡지에서 제가 본 건데 그거 자체로는 이제 폐기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 비슷한 것들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프랑스 ITR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핵융합이라는 거는 인공 태양이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뭐 몇 초, 몇십 초 정도는 비슷한 그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이 태양을 전기를 만들어 쓸 정도로 안정적으로 담아놓을 용기를 만들고 유지를 하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핵융합 자체가 실용화 되는 게 10년 뒤일지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안정적인 설비는 또 몇 년 뒤일지 그 또 실제로 컨트롤해서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정도로는 이거는 연구할 사람은 하되 너무 돈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핵융합으로 2050년까지 몇 프로 쓰겠다라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재무방비 상태인 핵발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폭염기나 혹한기의 핵발전이 그럼 중요한데 그때 바보 멍텅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유럽의 폭염 때문에 냉각수나 공기가 너무 더워져갖고 핵발전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태풍 때문에 전체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미국의 그 텍사스가 이제 뭐 그 이상 한파로 다 얼어붙었다. 재생에너지가 망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도 태양광 풍력은 몇십 프로가 살아 있었고 핵발전이 이제 이 취수보다 얼어붙어서 여기가 이제 다운이 됐던 것에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정말 구체로 어떻게 다가오고 올지 우리가 다 예상으로 컨트롤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에너지원도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만만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핵발전은 1기가 또는 같이 다운되면 4기가가 쿵 사라지거나 망가지거나 아니면 대처를 출력 조절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동안은 좀 국내 논의에서 부각이 안 되던 그런 되게 중요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Don't Look the Climate이라는 그 이 국제적인 단체 기후 변화를 핵으로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후 변화를 빌미로 핵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서 간단히 얘기를 합니다. 핵은 더럽고 위험하고 비싸고 느리기 때문이다. 문제의 EU 텍소노미. 네, 이거 굳이 뭐 난리인데 이것도 저는 뭐 그 독일, 오스트리아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건데 이게 설령 굉장히 천연가스랑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을 붙여서 2050년 폐기물 처분 수단을 해야 된다든지 이 그 사고에 저항성이 있는 그 연료라든지 몇 가지 했는데 저는 설령 이게 초안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핵산업이 다시 늘어나느냐 핵발전 수주가 있느냐 그건 절대로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한국의 핵산업도 하나의 뭐 현실이다 시스템이다 되게 이상한 얘기 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팩트이기도 해요. 유럽도 핵산업이 하나의 체제입니다. 이걸로 먹고 살고 이제 이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등에 업고 또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타협책인 거예요. 야 그래 그럼 가스랑 원자력 넣어줄게 대신 양심 그 객관적으로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핵산업이 이걸로 활용이 돼서 늘 수 있게 해서 없는 거 알지만 넣어줄게 라는 양해 속에 사실은 문구는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나죠. 그리고 뭔가 좀 어떤 신호를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고 기후변화의 조건은 있지만 어떤 잠정적인 단기적인 브릿지 대안으로서 핵발전하고 가스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활용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텍소노미의 속성을
IPCC 보고서의 속성만큼이나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벌써 40분. 그래서 이런 논점들을 포함을 해서 그 기후위기 타협 팜플렛의 그 제목과 내용을 잡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그 부산에서 그 이쪽 그 경주까지 오면서 많이 주무시느라고 못 보셨을 텐데, 이쪽 그 이 울산 울주 서생 옆으로 고속도로 오면서 그 옆에 엄청난 765, 345 송전탑하고 신고리 3사 또 살짝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그게 우리 여기입니다. 근데 핵발전이라는 거는 사고가 안 난다 하더라도 다행히 가동 때든 부지 선정 단계든 그 이후 처리 단계든 엄청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희생과 비민주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런 발전원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핵발전이라는 거는 최악이든 차악이든 아니라 악입니다. 악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악은 줄이거나 관리를 하거나 여하튼 뭔가 좀 미래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제가 1시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짧게 할게요. 진짜요? 이제까지 한국의 에너지, 특히 전력 그 기본 계획의 원리잖아요.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근데 석탄하고 핵발전소는 짓는데 10년 정도 걸리니까는 전력수요 기본 계획은 15년을 앞두고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을 때를 놓쳐서 못 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핵발전 비중이 낮거나 없는 나라는 15년을 단위로 한 전력수 기본 계획이 없어요, 아예. 그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한국 뭐 분당 북간에 뭐 에너지 서민에 산림이 70% 재생에너지 안 되네 이런 얘기하면서 못 늘어난다. 석탄을 더 늘릴 수는 없다. 그래갖고 핵발전 늘리겠다고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수요 관련 효율화를 하고 재생에너지 늘릴 수 있으면은 신규 원전 안 짓거나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독일처럼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일주일 뒤에 모든 25개 핵발전소 끄자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이 탈핵을 다 염원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어떤 그 이 온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림만 갖고선 오르와 나싱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면 훨씬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거랑 비슷하긴 합니다. 개념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느리거나 확실한 수단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총 발전 설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동적, 유연적으로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충 아까 100기가와트 큰 발전소가 100기가와트라고 그랬죠. 근데 고장 나거나 이 정비하거나 연료를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력이 여름, 겨울에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에 정비랑 연료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공급 예비력, 실제 수요, 이 사이가 예비율이 되는 거죠. 안정적인. 이게 이걸 넘어가면 블랙아웃이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예비율이 높으면 낭비죠. 이게 전형적인 여름철 하루로 보면 오전 11시, 오후 서너 시가 피크입니다. 점심 줄어들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제 그 전기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이런 거. 겨울에는 11시가 피크고 오후는 줄어들어요. 왜냐면 오후에는 햇빛이 따뜻하니까는 난방기를 덜 켜죠. 요일마다 다릅니다. 평일이 전형적으로 쌍봉낙타고 일요일 날은 이제 늦게 낮잠 자다가 좀 라면 먹고 좀 쉬다가 이제 복면가왕 할 때 다 TV 틀고 저녁 지어 먹고 주말 드라마 보고 주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전력 수요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꾸로 우리의 생활을 예상하거나 바꿀 수 있으면 전력 수요도 예상하거나 충분히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구불구불한 봉을 평평하게 해주면은 예비율이 줄어도 되고, 그 전력 생산을 덜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피크를 줄이거나 수요를 분산하는 겁니다. 이거 불필요한 거를 덜 쓰면 되는 거고. 사무직 노동자가 점심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나눠서 갖거나
아니면 스페인처럼 시에스타 낮잠을 일상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드십도 확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오늘. 2018년 여름 무지 더운 거 기억하시죠? 7월 25일 날 전력 수요 곡선이에요. 전형적인 쌍봉 낙타. 여름에. 어우 더워. 에어컨 좀 틀어봐. 야 점심 먹자. 어우 너 더워. 집에 가자. 이거죠. 근데 7월 25일, 7월 31일, 7월 31일이 더 더웠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전력 수요가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위원장님? 네? 아, 왜 그러세요? 현대자동차가 휴가에 들어갔죠. 협력업체 대공장들이 대규모 휴가에 들어간 거예요. 이만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한 7기가 정도 돼요. 7기가면은 석탄 화력 7기, 핵발전 5기 정도의 분량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8월 셋째 주에 블랙아웃을 걱정을 해요. 몇 년 전부터는. 왜냐하면 휴가 때는 사실 걱정이 없어요. 근데 대기업에서 휴가에서 다 복귀를 했는데 늦더위가 왔는데 발전소가 예방 정비를 계획을 했던 계획 정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수요 공급이 확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온다는 거죠. 무슨 걱정이에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기후기피사 행동이 정책으로 만든 게 에너지 휴가제인 거죠. 대기업부터 여름 휴가를 2주일로 늘려서 1조는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 휴가를 가고 2조는 8월 첫째, 8월 둘째 주 휴가를 가고 휴가가 끝났는데도 늦폭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뭡니까? 긴급 휴가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에너지 휴가 같은 걸. 근데 조선업체는 이미 2주 휴가한 데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럼 중소업체들은 정부가 정말 그때 돈을 써서 국민 세금을 써서 휴가비를 지원을 해주면 되는 거죠. 폭염에 무슨 일이 됩니까? 어차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큰 발전소를 5개에서 10개 정도를 줄이거나 안 지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기 폐쇄를 해도 되는 거고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에너지 살림살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게 주사일 근무와 에너지 휴가제를 하면 실제로 발전소를 정말 줄이거나 오죽해서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거 말고도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급전지시 방식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면은 사실 20기가와트 정도도 예비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20기가와트 중에 20기가와트를 한다는 거는 보통 우리의 공급 예비력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그러면은 국민들도 아 블랙아웃 걱정 때문에 내가 에어컨 틀면은 어떡하지라는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를 산업부는 안 갖고 있거나 안 주거나 정책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 않죠. 재생에너지는 발전량도 정확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6시간 이후에는 어디에서 얼만큼 바람이 불지, 얼만큼 햇볕이 비칠지, 구름길지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근데 다음날 강습도, 온도, 구름, 바람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얼만큼 수요가 될지도 더 예상이 되고 얼만큼 재생의 생산이 될지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공급 예비력을 21%씩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인 거죠. 시간 진짜 없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더 커브라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은 이런 평균 평소의 그 수요 곡선인데 미국은 점심 때에도 전기가 별로 덜 쓰진 않습니다. 근데 저녁에 많이 써요. 확. 왜냐? 전기 인덕션, 오븐 이런 가전 되게 많죠. 근데 캘리포니아가 햇빛이 좋으니까는 태양광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태양광은 발전을 하면은 바로 그리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 자체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점점점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에 수요가 낮아집니다. 근데 저녁에 확 올라가요. 전기 자동차도 여기서 충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건 다행인데 이 오리 목 부분이 생겨서 한 20분 동안 큰 발전소 몇 기 분량이 확 그냥 수요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그리드가 충격이 오거나 대정전이 오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더 커브는 재생에너지는 답이 안 된다는 증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고 특히 태양광은 그렇다. 이것을 백업 전원 같은 걸로 예비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다행인 게 오리목이 나타난 게 아니라 쌍봉 낙타의 등이 낮아지는 효과가 훨씬 커요. 집에서 쓰는 이 가전 전열 또는 난방 주방 용기가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던 커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서울시장은 뭐 그렇게 태양광에 돈을 쳐들였는데 발전량이 3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실제로 블랙아웃이 걱정되는 피크 시간에는 태양광이 10몇 프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크 시간을 오후 4, 5시 정도로 이렇게 늦춰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잘 살리면 이미 태양광은 효자 노릇. 그래서 전체 설비 용량보다 중요한 게 예비율, 예비율보다 중요한 게 기동적인 공급 예비율, 그보다 중요한 게 동적 네트워크. 그래서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100%로 한 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제주도나 전남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시간적으로 이거를 평평하게 하거나 백업을 해둘 거야. 이런 문제인 것이죠. 독일이라고 가능성 변동성이 없겠어요? 우리보다 태양광 훨씬 안 좋죠. 일조량도 적고 위도도 높은데 그런데도 대응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로 파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전기 소비가 거의 안 줄면서 재생에너지 급격히 늘어나야 되는데 한국은 이 동안 2배가 전기 소비가 늘었어요. 재생에너지는 지금은 한 7%까지 갔다고 했지만은 1%. 이 정도 절대로 탈원전을 못하고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탈원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반이 없네, 잘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책들이 많은데 2가지 말씀만 하고선 얘기를 3가지 얘기할게요. 까먹지 않게 3가지 얘기할 겁니다. 이 책 내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본의 사이토 게니치로라는 신문 기자가 쓴 되게 얇은 책인데 이 사람이 후쿠시마 핵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 신문사 지국에 파견이 돼 있다가 이 쓰나미랑 핵사고를 경험을 하고 이제 기사를 썼죠. 그리고 도쿄로 발령이 돼서 왔는데 와, 도쿄는 불야성이에요. 사람들이 전기를 펑펑 쓰고 막 그냥 아까운 줄을 몰라요. 와, 일본 국민은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웠다는 건가? 기자가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선 5A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두꺼비집 용량이죠. 휴지 용량. 그래서 도쿄전력의 깨알 같은 그 약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최소 계약 단위가 5A. 5A로 우리 집 바꿀게요. 그런 거 없어요. 도쿄 내가 약관에서 봤어요. 있긴 있지만은 여하튼 그래서 기사님이 왔어요. 그래 기사님이 이거 5A로 하면은 생활이 어려우실 텐데 이거 그러니까는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는 바꿔주세요. 그 휴지 용량을 이제 줄여주시고 갔죠. 자 이제 전자레인지를 켜고 선풍기를 켜고 헤어드라이를 딱 켰더니 떨컥 두꺼비 좀 내려가는 거죠. 이 용량이 넘어갔구나. 그래서 가전제품 평소에는 그런 걸 안 했는데 가전제품 뒤에 이제 우리로 치면 와트죠. 와트를 들여서 이거는 몇 와트 잡아먹고 이거 몇 와트 합치면 5A를 넘네. 그러면 요거까지 될 것 같은데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합을 해보다가 자기가 꼭 필요하지 않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전제품 있잖아요. 전기 타코야끼 기기 이런 거. 이건 이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 방에다가 이제 그런 안 쓰는 필요 없는 가전제품을 쌓아놓기 시작하고 이제 최적의 조합을 자기가 만들어서 살고 또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샤워하고 이제 몸을 덜 말리고 이제 선풍기 쐬면 기와열을 빼서 가서 시원하잖아요. 달마루. 좋네. 에어컨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변화는 전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이 이만큼 전기를 먹고 이만큼 먹고 색깔로 자기한테 눈에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집 너머에 있는 것도 보이기 시작. 우리로 치면은 이 전기가 고리에서 만들어져서 밀양이 송전탑을 거쳐갖고 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나는 이렇게 아끼려고 하는데 저기선 저렇게 막 쓰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에너지 문해력, 에너지 리터러시 같은 게 이제 증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기 집 지붕에다가 조그마한 미니 태양광을 설치를 했으니까 발전 사업자로 등록을 해갖고 사장 사이토 게니치로 딱 이제 간판을 다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초인적인 영웅적인 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전기없이 우아하게라는 것은 작은 어떤 생활의 변화로 텀블러를 쓰는 기후위기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일본 국민하고 정부한테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에너지 살림살이의 기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얼만큼 설치를 할지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나눠 쓰고 절약을 하고 지역이든 계층이든 부담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살림살이가 이제 머릿속에 박히면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부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들도 정말 기후 중립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라는 어떤 의미 있는 정책을 입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즘 여론을 보면 이렇죠. 30대는 탈원전 찬성이 31%, 전령층이 7, 80% 반대.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문항을 짜내서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요즘의 현실인 것이고 지금 대선에서 과도하게가 아니라 엉뚱하게 탈원전이 정쟁화되어 있는 게 사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신고리 의료국 공론화도 있었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려주거나 판단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는 불리하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은 조건인 것이지 뭐 좌절절명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동안 제대로 사실은 탈원전을 우리가 다루지 못했다. 국회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오히려 그런 자각에 그냥 정말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거를 얘기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얘기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윤석열도 정말 알고 있나? 윤석열도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핵발전 증설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힘들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진 3사는 그래 뭐 터도 닦아놓고 뭐 이 헤드도 좀 조립을 해놨으니까 그게 아깝고 그걸 재개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삼척의 핵 백지화 기념탑을 세 번째를 만들게 할 겁니까? 아니면 뭐 경주, 울산 여기서 주민투표를 또 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SMR 갖고선 그럼 정말 서울 강남에 할래, 뭐 당진에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정모 교수라고 그 원자력 공학과의 이 대중매체 많이 나오는 교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SMR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SMR은 연구 개발 단계니까. 근데 연구 개발도 그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원자력 산업 공학과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나 전체 핵산업계의 먹거리에서는 미미합니다. 게다가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큰 돈이 투여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공사 장비가 들어가고 큰 진짜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핵산업계랑 가까운 그런 교수들은 SMR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 1.4기가와트짜리 한국형 원전을 더 짓거나 출력 조절을 하자. 근데 되게 위험천만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1.4기가와트짜리가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면 왜 신한울 3, 4만 합니까? 한 20기 정도 더 해야지 10년 동안.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을 땅도 없고 저 이상홍 위원장이 데모 앞장서면은 그거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핵산업계에서 그만큼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거는 1, 2기, 2, 3기 정도를 10년마다 계속 하나씩 짓는 겁니다. 새로 짓는 거. 그만큼 돈도 되고 인력도 양성이 되고 뭐 자기네들의 사회적인 입지나 세력도 보장이 되고 기후 변화를 애초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지금 야권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 또는 여권 정치인이 미흡하게 뭉개는 것의 어떤 간극과 배후도 우리 좀 꿰뚫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한 어떤 이야기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자연히 훨씬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좀 가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이 대선, 기후 대선, 탈핵이 되게 좀 꼬이고 있는 대선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보고 더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다라는 어떤 자신감 또는 사명감도 좀 가져도 좋을 때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결국 쓰고 말았네요. 이 정도 하고 좀 주고받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준비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